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남. 산자락에 안긴 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마을은 해가 지면 완전히 숨을 지렸다. 바로드는 몇 개 없고 밤이 되면 오직 풀벌레 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뒤를 간지린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밤 8시만 넘으면 문을 닫고 불을 끈다. 그래서인지 누가 마을 안쪽 깊숙한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집, 그 낡은 지화집 한 채에서 홀로 사는 남자가 있었다. 이 마을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공명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도윤. 30대 초반의 남자. 살도 찌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늘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거의 전설처럼 희귀한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아, 그 사람? 예전에 무슨 일로 경찰차 왔던 것 같은데. 맞아, 서울에서 문제 생겨서 여기 내려왔단 얘기도 있어. 하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그를 잊지 못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임정희 여사였다. 어머니의 단문. 정희 여사는 토안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도윤이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과 등지며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정희 여사는 작은 카트에 갈비찜, 오생채, 계란찜, 된장국까지 바리바리 싸서 봉화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렇게 몇 번을 갈아타고 산골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다도 아들이 따뜻한 밥을 먹기를 바랐다. 보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니연니연 넘어가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적막했고 모래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보윤아. 엄마야. 밥 좀 먹자. 항상 라면만 먹지 말고. 이번엔 진짜 맛있게 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귀를 물에 대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 지를지를, 보글보글. 익숙하지만 어딘가 기이한 들소리가 들려왔다. 불쾌할 정도로 낮은 웃음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물을 더 세게 두드리려다가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순간 찬틀 틈 사이로 잠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보였다. 아씨, 또 왔냐? 희미하게 들리는 아들의 짜증 섞인 말. 그 말에 정희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음식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허리는 더 굽었고 신발 한쪽은 벗겨진 채로 그녀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를 집 안에서는
장도윤이 핸드폰을 켠 채 음산한 목숨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밤, 번화 서포면의 그 낡은 집 안에서는 단 하나의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올려진 27인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 그 아래 기름지고 떡진 머리, 눈에 초점 없는 얼굴이 화면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장도윤이었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게임 채팅, 오픈 채팅방, 글로벌 메신저를 동시에 띄워넣고 한 아이디에서 다른 아이디로 말을 걸고 있었다. 5,000원 기프트 카드 즉시 지급 알바 포함. 조건 없음. 카톡만 있으면 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에 한 아이디가 말을 걸어왔다. 닉네임 하늘토끼 07. 투사인 초등학교 졸업사진처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하늘토끼 07, 진짜야? 저도 받을 수 있어라? 도윤, 기순말, 당연하지 언니가 직접 보내줄게. 카톡 아이디 줘봐. 그는 키보드를 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딘가 끈적이고 불쾌한 미소였다. 희생자의 시집. 장도윤은 그런 식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과 연락을 맺었다. 그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 능숙했다. 마치 초등교사처럼 친절하고 친형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랑 싸우진 않았어? 혹시 부모님이랑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엔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학교 이야기, 게임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민감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너 요즘 외롭지 않아? 너랑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난 좋아. 이런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카메라를 켜는 순간 그는 녹화를 시작했다. 그의 컴퓨터엔 001 HB 002 HB 숫자가 적힌 폴더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 증거였고 또 누군가의 절규를 받았다는 증언이었다. 하지만 도른에게 그것은 그저 수집품이었다. 그는 그 영상들을 혼자 보기도 했고 텔레코럼에 업로드하며 기프티콘, 기트코인으로 이들을 챙기기도 했다. 걸레처럼 발라붙은 죄. 모니터 불빛 아래 그는 오늘도 또 하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밍밍거리는 모기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또 그 모기야? 그는 손바닥으로 귀를 세게 쳤다. 그러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방은 더럽고 습했다. 컵나는 용기, 담배꽁초, 먼지 낀 탱키. 그 방 안은 살아있는 악취 그 자체였다. 모기들은 그런 곳을 좋아했다. 악취와 어둠,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 어나? 또 왔네. 하늘토끼.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는 그렇게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가 그의 인생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햇살은 고르니 산을 넘고 있었지만 서보면 장도윤의 치마는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소주 몇 병을 기운 채 컴퓨터 앞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그 방은 전날보다 더 심하게 앞치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삶의 균형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식단 위에 따뜻함. 그나 눈을 뜬 건 오후 늦은 시간. 눈을 비비며 일어난 순간 그의 코를 찌른 건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닌 놀랍게도 따뜻한 밥 냄새였다. 그는 깜짝 놀라 주방으로 향했다. 거기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과 제육볶음, 계란찜과 무생채가 한 산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 옆엔 김이 빠진 물컵과 그의 어릴 적 이름이 적힌 숟가락 하나다. 말없이 놓여 있었다. 에이, 또 왔구나, 엄마. 그는 머리를 긁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전날 그가 엄마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본인도 기억하고 있었다. 전날 밤에 기어 왜 자꾸 찾아와? 귀찮게. 내 인생 망친 거 엄마잖아. 나를 왜 낳았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그의 고함은 벽을 물렸고 정희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돋아났었다. 구겨진 얼굴,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채 절뚝이는 긴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자 보윤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래도 밥은 잘 차려놨네. 그는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그릇을 기우기 시작했다. 갈비탕 국물을 소르륵 들이마시고 제육볶음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다. 현지. 다 먹고 나서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위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봉윤아, 밥은 맛있게 먹었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가 종이를 펼치자 손끝에 묽은 핏자국이 묻었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히 읽혔다. 편지 내용 일부. 나는 너희 영상. 그중 27번째 영상의 피해자 아버지다. 너는 그걸 보며 웃었겠지. 하지만 나는 울부짖으며 봤다. 내 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원망하며 이를 갈았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에서는 마른 침이 고였다. 장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하얀 편지를 읽던 그의 눈동자엔 이해할 수 없는 반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있니? 편지에는 키가 번져 있었고 글씨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완전히 번져버렸다. 하지만 글 뒤에도 누군가 극히 긁어쓴 듯한 붉은색 볼펜 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너는 내 딸을 망가뜨렸다. 그 대가로 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앗아갔다. 내가 지금 입 안에 머금고 허겁지겁 씹고 삼켜버린 그 고깃더미 말이야. 설마. 도요는 벌떡 일어났다. 식탁 위 국그릇, 접시, 수저. 모든 것이 섬뜩한 무언가로 변한 듯 보였다. 그는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늦었다. 이미 대부분은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다음 문장 하나다. 그의 희박한 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고기는 내 어머니의 살이야. 광기의 시작. 그 순간 장도윤의 눈앞이 핑불었다. 그는 식탁을 넘어뜨리며 뒤로 넘어졌고 바닥을 기어가며 목구멍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으아, 으오, 발리탕, 제육볶음. 그가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토사물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토하고 또 토하고 자신의 손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 목구멍을 소변하며 어머니의 흔적을 없애려 발악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집안 어딘가에서 울리는 벨소리. 띠리리리리. 점적을 가르며 한 줄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것은 주방 옆 작은 문, 창고로 이어지는 곳에서 흘러나왔다. 도류는 겁에 질린 채 한 발 한 발 그 소리를 향해 달아났다.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시커먼 어둠과 함께 앞치가 밀려나왔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리떼와 모기떼, 그리고 빨랫줄에 걸린 무언가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입을 닫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그것은 피와 지방이 말라붙은 진짜 인간의 살가죽이었다. 그것은 충들어진 한 사람 분량의 가죽이었다. 그 가죽에는 길이 찢어진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치는 장도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제왕절개로 남긴 바로 그 자국과 일치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바닥에 쓰러지며 온몸을 떨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제발. 그는 그렇게 찰가죽을 끌어안은 채 엉엉 물기 시작했다. 엄마. 장도윤은
축 늘어진 살가죽 버머리를 끌어안은 채 바닥 위에서 울부짖었다. 그가 껴안은 것은 비틀리고 많은 키보, 냄새조차 끔찍하게 복대한 인간의 껍질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엄마, 애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진짜 엄마든 아니든 그 순간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끼리린 그때였다. 문 앞에서 또 한 번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또 그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창고가 아닌 현관 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봉들력을 잃은 채 살가죽을 끌어안은 자세 그대로 소리 나는 쪽으로 기다시피 이동했다. 그리고 진짜 엄마, 보일나? 무슨 일이야? 그 소리, 그 목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온 바로 그 목소리였다. 임정희 여사, 진짜 그의 엄마였다. 그녀는 솔매벌떡 달려오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양쪽 다리를 절뚝이며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솔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으며 숨은 바쁘게 서울나 있었다. 왜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잖니. 그 순간 도연의 동공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낮게 그리고 또렷하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넌 엄마다 아니야. 엄마는 죽었어. 저기 저 창고 안에. 그의 시선은 아직도 창고 문을 향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kit자국과 토사물, 그리고 식탁엔 엎어진 그릇과 접시,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다. 정희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막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보은나, 왜 그래? 엄마야. 엄마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너는 괴물이야. 나를 벌치러 온 법발 괴물이야. 반기와 둥개. 그는 바짝이 비명을 지르며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죽어. 죽어. 나를 놓아줘. 그만 좀 괴롭혀. 나는 그냥 장난이었어.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정희 여사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바닥에 무너진 아들을 부르며 받아다려던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졌다. 심한 발작. 입에서는 거품이 흘렀고 온몸은 경련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장도윤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 안 어디에도 시신도 살가죽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이 말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당 위에 있던 건데요. 뭐, 키 같긴 한데 그냥 목이 잠은 작업 아닌가요? 식탁 위에 놓인 종이에는 글씨는 하나도 없었고 다만 시신마리의 목이라 으깬 작업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연만한 격리, 근투,
장도윤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다시는 사내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이 진짜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질값을 받으러 온 모험가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장도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마을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정신병원 8호동. 그는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건 엄마다 아니야. 덧발 괴물이야. 엄마 껍질을 쓴 괴물이야. 담당 간호사는 말했다. 이상한 거냐? 저 사람이 계속해서 덧발 괴물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말하는데 자다나도 벌떡 일어나 벽을 향해 절을 해요. 꼭 요가 거기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그 사건의 재판 기록. 몇 년 전 장도윤이 처음 붙잡혔을 때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담당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사내 복구 의지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4년 후 그는 다시 돌아와 수십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살가죽과 키, 모기와 악취로 가득한 저주의 괴담이 되었다. 전설 속 괴물 덧발 괴물.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어본 적 있는가? 덧발 괴물, 덧발기. 얼굴은 사람과 같지만 손발은 끈처럼 길고 밤마다 집안의 가장 어두운 방에 숨어 있다가 죄 지은 자의 살을 벗겨 입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가족을 부른다. 그 괴물은 무언가를 뺏기 전까진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생명이든 이성, 정신이든 그는 진짜 어머니를 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먹힌 것일까? 아직도 석고면에 그늘치대는 문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여름 밤이면 그늘집 근처에서 기묘할 정도로 끈질긴 모기떼가 몰려든다고 한다. 작가의 말, 자막 또는 내레이션 마무리.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픽션입니다. 범죄자에게 자미를 베푸는 순간 두 번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발 괴물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목소리를 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경북 공화군 석고면 83번지 장도윤이 살던 그 낡은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다. 담장 너머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텅 빈 창고에서 김 빠진 모숨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다. 돈고 돌았다. 떤니는 말했다. 나는 봤어. 창고 안에 피범벅이 된 여자가 날 보고 웃고 있었어. 하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어떤 시신도 범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키 모든 식탁과 정신 이상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글집 앞에서 모기떼가 유난히 모인다. 밤마다 집 안불이 잠깐씩 켜졌다 꺼진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진짜 괴물은 누구였을까? 그를 2번이나 풀어준 판사는 어느 날 조용히 사표를 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그 눈빛이, 감옥에서 봤을 때 그 눈빛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판사의 자녀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남은 메시지는 우리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끝은 정말 끝일까? 장도윤은 지금도 병원 벽을 향해 중얼거린다. 그건 엄마가 아니었어. 그건 덧발기였어. 그 놈은 아직 배가 고파. 엔딩신 제한 영상용 연출. 화면 어둡게 전환. 창고 문이 서서히 열리는 클로저. 피에 젖은 살타죽이 바람에 털먹인다. 그 위에 떠오르는 마지막 자막. 진짜 괴물은 법을 피해간 사람인다. 아니면 그들을 지켜본 우리가 아닐까? 장도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지금 경북 안동 모 병원의 폐실병동 2층. 창문도 열리지 않는 작은 방 안에서 하루에 3번 약을 먹고 하루에 1번 욕조 안에서 목욕을 받으며 덧발 괴물이 내 어깨 위에 앉아있다 고 중얼거린다. 떤 날은 벽에 머리를 박고 떤 날은 간호사에게 껴안아달라며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왜 그래 격리해야 하는가? 방단 정신과 의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회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죄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리 안에 있는 그 괴물은 아직 굶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다음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오픈 채팅을 합니다. 신방송을 봅니다.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보름 같은 인간이 친절한 말투와 선물 그리고 기밀을 튕겨도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넌 나랑만 얘기해라 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 둘 다 혼다. 이건 우리만의 약속이다. 진짜 괴물은 어디에나 있다. 괴물은 언제나 검은 만토를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근한 이모티콘과 달콤한 목소리와 너그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많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서 울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엔딩 나레이션 제안, 영상 자막용.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존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판단은 끝났지만 누군가의 상처는 여전히 현질지는 현입니다. 도지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지옥이 들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막 블랙 스크린 플러스 백색 자막. 당신의 아이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바의 괴물은 형체가 없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접속 중입니다.